남의 나라 국민이 미국 국민의 소비를 도와주는 거,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미국에 대해서 기생충이라고 얘기하죠. 유럽의 피치가 이제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금리를 올려서 오히려 물가를 좀 조장한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부동산이나 주식의 돈들이 그쪽으로 쏠려 나가겠죠. 그때는 이 금융자산의 거품이 꺼질 것이다. 수익률은 한심한 거죠. 이거는 장기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사실 제 재산의 반은 항상 잡아놔요. 지금 TSMC의 상당 부분의 인력이 중국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세계의 그 신용평가기관이 3개가 있죠. 그러니까 무디스가 있고 S&P가 있고 2개 미국 신용평가기관이고요. 피치는 유럽 기관이에요. S&P가 먼저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데가 아마 등급을 내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국제 신용 등급은 세컨 베스트, 그러니까 2번째로 높은 걸 써요. 그러니까 S&P가 먼저 내렸지만 나머지 2개가 트리플 A를 유지하고 있으면 공식 등급은 트리플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피치가 더블 A로 내렸죠. 이제 공식적인 신용평가 등급이 더블 A가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피치가 왜 내리지 못하고 있었을까? 미국의 그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모르고 있었을까? 나는 스스로 바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역시 패권 통화의 채권이니까 그냥 봐주고 있었던 거죠. 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미국이 너무 무분별하게 빚을 늘리고 이 달러를 남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달러를 남발해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패권 통화니까.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나라 국민이 미국 국민의 소비를 도와주는 거,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푸틴은 미국에 대해서 기생충이라고 얘기하죠. 유럽의 피치가 이제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미국 정부에 대해서 개긴 거죠. 동맹인 유럽조차도 한번 개겨본 거죠. 이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금융권이 혼란에 쌓일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경제가 자살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피치가 그런 결정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큰 금융기관들은 미국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적용하지 않아요. 채권의 해약값부터 다른 적용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패권 통화니까.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해서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런 건 아니라고요. 지금 세계의 모든 금융기관이 미국 채권을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격이 떨어지면 금융기관의 자산이 부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약간 미국 채권 가격이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동안 부채 상한선 때문에 채권을 많이 발행을 못 했었잖아요. 이제 그게 풀렸지 않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국채 발행을 한꺼번에 하는 과정에서 이제 매물 부담이 생겼다. 그런 이유지 신용 등급이 떨어져가지고 매도 압력이 생겼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올해 말까지 0.25%포인트 더 올린 다음에 내년 한 중반까지는 5.25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선물 시장에 반영된 미국 시장의 기대예요. 그 다음부터는 가파르게 아마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의 인플레라는 게 곡물, 에너지 가격 이런 게 막 튀어 올라와서 생필품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걸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비용 상승 유발 인플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시에 일본 사람들은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걱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올랐을 때 노인들은 소비를 쉽게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주위에서 야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먹어봐도 옛날에 맛봤던 다 그거의 그냥 변형일 뿐이지 별로 감흥이 없어요. 노인들은 이렇다는 거죠. 가격이 좀 올랐을 때 쉽게 포기해요.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튀었을 때 일본 기업들은 가격 올린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사람 자를 것부터 생각하죠. 그래서 디플레로 오히려 더 고민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노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환율도 좀 절하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수입 물가는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기업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물건 가격을 못 올렸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노동자하고 그거를 부담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그만큼 못 올려준 거죠. 그동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됐다 하더라도 이미 많이 물건 가격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거를 다시 가격을 내리는 건 없잖아요. 당분간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 결국은 미국 금리도 내리고 물가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조금 진정시킨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역기능이 더 크지 않았을까. 금리를 올려서 오히려 물가를 좀 조장한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거주비거든요.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정부는 집값이 떨어져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미국 집값이 더블 이상 났어요. 고점에서 5%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 올렸는데 집값은 안 떨어지고 모기지 금리만 연 7%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 아니에요. 그러면 집세를 안 올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 올려가지고 결국 집세만 올렸다는 거죠. 에너지라든가 곡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원자재죠. 원자재는 보관 비용이 있어요.
그 보관 비용이 금융 비용이 상당히 있다고요. 근데 금리 올렸으니까 당연히 이 보관 비용이 비싸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이 금리 올려서 코스트 푸시, 원자재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물가를 끌어올렸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주비, 에너지, 곡물, 생필품이죠. 사람들이 월급을 안 올려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들어올랐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고금리가 인플레 조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그 인플레 부담이 상당히 빠르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금리가 2006년, 2007년이 지금하고 비슷한 아주 높은 수준이었죠. 그때 이제 한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역전된, 그러니까 미국처럼 안전한 나라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그럼 돈은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원화에 대해서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 돈을 빌릴 때 가산금리, 위험한 기업이 무는 그 가상금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미국 밖에서 풀려서 밖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만 그 얘기는 미국 금리 올리는 게 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인플레의 마지막 단계를 잡기 위해서 더 금리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벌써 시장은 다시 꺾여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이제 그런 걸 감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따라서 올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에 대해서 보면 구조적으로 원화 가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달러 가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달러로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원화 가치가 왜 떨어지냐? 그 선진국에서 앞으로 제조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요타가 전기차를 팔고 싶지 않아요. 리스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기차를 다 탄 다음에 폐배터리를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앞으로 이 전기차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희귀금속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다 쓴 폐배터리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제조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용광로에다가 고철을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환경 부담금 때문에 고철을 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용광로의 온도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불순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철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부담금 때문에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철을 쓰는 양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고철은 누구 거예요? 제조업체가 그거를 먼저 자기가 장악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타이어에다가 센서를 박아요. 인근 지역의 도로의 정보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타이어의 그 밑에 주름이 있잖아요. 이게 모양이 아니라 사실 그 제동 거리라든가 타이어의 소음 이런 걸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그럼 누가 가질 것이냐? 제조업체가 갖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선진국도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중국 너희가 싸게 만드냐? 나한테 수출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 안에 중요한 데이터라든가 그 중요한 소재 이런 것들을 자기가 확보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한테도 이제 물건을 보내지 말고 너희가 일로 들어와서 직접 생산해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동안 원화의 가치가 확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수출합니다. 달러를 받아오잖아요. 그럼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의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래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화의 가치를 보증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8%였어요. 지금 20%예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해외 현지화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에너지 수입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일본처럼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지금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그 러시아는 서로 협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장 스트레스 받는 데가 일본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한국에도 너무 올 거라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금을 한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은퇴한 노인들의 연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그런 꼴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은퇴한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연금 부실되고 그거 다 정부의 세금으로 떼어야 되는 거고요. 재정이 악화되는 거고. 저는 사실 제 재산의 반은 항상 달러로 잡아놔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한국 통화를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의 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반은 달러로 바꿔놔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암호화폐는 길게 보시면 그냥 빅텍 4개 업체를 분산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이제 홀세일 CBDC 그 백본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빠르고 안전한 기술력 갖고 있는 천재들의 회사들 하면 될 것 같고, 금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금이 득세하는 시기는 조금 이제 경기가 침체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쪽에서 그때 한번 그러니까 돈이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금이 득세를 하는 거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었잖아요. 그때도 금이 올라왔어요. 잠깐 순간적인 시간을 빼고 나서는 금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퍼포먼스 보여주는 거죠. 지난 100년 동안 금의 어떤 실질 수익률, 인플레를 뺀 실질 성장 이 수익률을 봤을 때는 연간 1.2%예요. 같은 기간 지난 100년 동안에 미국의
미국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1.8%예요. 미국 안전자산보다도 못했어요. 그리고 금의 움직임을 변동폭을 보세요. 엄청나죠. 엄청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한심한 거죠. 이거는 장기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금은 딱 한순간 돈이 정말 갈 곳이 없고 경제가 암울하다 할 때는 금이 한번 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그때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금을 투자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온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보통 경기 침체가 언제 오냐면 착각에 의해서 야 경기가 막 좋아지고 있어. 아직도 좋아져. 과잉 투자할 때. 과잉 투자가 나중에 드러났을 때 지나보니까 아니네. 그러면은 잘못했다. 그럼 이제 설비 구조조정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량 해고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게 이게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별로 그렇게 과잉 투자한 적이 없었어요. 그럴 만한 계제도 못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구조조정할 만한 시설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제조업의 구경제에서 이제는 디지털 신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잖아요. 이러한 구경제를 지금 우리가 때려 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면에 미래를 위해서 신경제, 미래 투자도 해야 돼요. 고용이 양쪽에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용이 이렇게 견조한 상태에서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경제가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고용이 근근히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내년 말까지 대선 치르기 이전까지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금이 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금리가 다시 떨어졌을 때 잘 일할 수 있는 기술주라든가 아까 얘기한 빅텍 이런 쪽을 지금 사두는 게 맞을 것이다. 금보다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시중의 유동성은 줄이지 못했어요. 시중의 유동성을 푼다는 얘기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돈으로 시중의 자산을 사는 거잖아요. 그 매수대금이 밖으로 풀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이전에 그 미국의 어떤 그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4.5조 달러였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터진 직후에 9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 8.3조 달러예요. 거의 회수를 못했다는 얘기죠.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로 가계로부터 이제 그 예금을 받아가지고 장기로 기업들한테 비싸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장단기 금리 차를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역전됐다는 얘기는 그대로 빌려줬다가는 은행이 손실을 내는 거잖아요. 대출을 잘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의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를 잡겠다. 이런 정도인데 반면에 돈은 여전히 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부실 금융기관이라든가 한계 기업이 많다는 얘기죠. 도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계속 유동성은 한편으로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상반된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거, 영어로는 테이퍼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계속 양적 완화가 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정부는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나라에서. 왜냐하면 인구가 고령화되니까. 연금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죠. 연금 부담이 더 심해졌어요. 그걸 세금으로 떼어야 돼요. 경제가 저성장되니까 세수는 줄어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면 정부는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국채를 발행해서 다 시장에다 쏟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시중금리가 급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행하는 국채 일부를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서 윤정기 돌려가지고 신규 화폐 찍어서 그걸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찍힌 돈들이 풀려 나오는 거죠. 미국이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래도 미국 국채를 미국이 이제 채권 발행하면 중국도 사주고 일본도 사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줘야 되는 부담이 더 커진 거죠. 돈을 찍어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공공부채가 더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이 시중에 돈이 풀릴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그 돈이 갈 데가 있냐는 거예요. 돈이 일한다는 얘기는 이 돈이 투자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제가 저성장되니까 투자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오는 거예요. 금융자산에 대한 거품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언제 이 거품이 꺼질 것이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신경제를 막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커져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즉 돈이 일할 수 있는,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때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돈들이 그쪽으로 쏠려 나가겠죠. 그때는 이 금융자산의 거품이 꺼질 것이다. 그 전까지는 금융자산의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91년도에 소련 연방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전쟁이 있었냐면 데절트 스톰이라는 사막의 폭풍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란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후세인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되게 이상한 전쟁이었다고요. 시작하자마자 적의 통신망을 다 마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스텔스기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초전의 게임은 벌써 끝났다고요. 그런 게 다 어떤 힘이냐면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계산 능력에 의한 차이예요. 그게 다 반도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전쟁이 91년 2월인가 끝났거든요. 그 91년 12월 25일 날 소련이 연방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그때 소련 장성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미국한테 진 이유는 컴퓨팅 파워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왜 중국에 이 반도체 접근을 막으려 하는지를 알겠죠. 사실은 원래 그 반도체 기술은 다 미국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글로벌화가 되면서 아시아 너희들도 이제 우리 편이야? 그러면 한번 해볼래? 하고 미국이 그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쉬운 거니까 너희들도 한번 만들어봐. 그리고 설계도 한번 해봐. 이렇게 갔었어요. 네덜란드 ASML 그 노광 장비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도 중국한테 팔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기술에는 우리 것도 있어. 원래 다 종주국인 미국에서 반도체 기술이 넘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마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사이에서 삼성전자가 사실 수요처는 좀 중국인데 기술은 미국에 있는 거고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원치 않는 곳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산하면 훨씬 더 경제적인데 할 수 없이 미국에 가서 비싸게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국도 사람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한 애들도 많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나중에는 다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중국 사람을 다 통제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있는 대학에 있는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만에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TSMC도 좋은 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한 명씩 뽑아갔어요. 월급 두세 배 줘요. 근데 지금은 팀 단위로 뽑아가요. 지금 TSMC의 상당 부분의 인력이 중국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팍 튀어오르는 티핑 포인트가 된다. 전환기가 된다. 삼성도 오히려 기회 같은데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늘어나잖아요. 기능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메모리도 했다가 또 프로세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프로세싱을 하는 DRAM 다 수요는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스마트해질수록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도 수요는 늘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그 엔비디아의 이 GPU하고 같이 궁합을 맞는 그런 새로운 디램이, 고부가 디램이 탄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디램을 얘기할 때 그 디램의 마지막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싸는 거. 그걸 어떻게 싸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디램은 사실 3차원으로 못 쌌어요. 위로 적층을 못 시켰다고요. 왜냐면 중간에 축전기, 그러니까 카패시터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위로 서 있었어요. 빌딩처럼.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눕혔어요. 그래서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레이저로 구멍을 내는 거죠. 그럼 그 사이로 전기가 왔다 갔다 해요.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용량이 아주 커진 거죠. 디램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소화할 수 있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려면 패턴을 빨리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 빠르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추구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D램도 그거를 서포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차원 D램 있지 않습니까? 이제 HBM,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죠.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에서도 광대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통신 신호가 돌아다닐 수 있는 넓은 도로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D램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조금 게을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할 수는 있는데 선점권을 뺏긴 게 하이닉스한테 뺏겼어요.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하고 독점 계약한 걸 알고 있거든요. HBM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임원이 그래서 이제 옷 벗었죠. 걱정이 되는 거는 임원이 너무 늙었어요. 그러니까 늙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일본이 참 기업들이 정신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종업원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혁신을 굉장히 하려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뭐 소니도 그랬고 도요타도 그랬고. 근데 발전하지 못하고 위축됐던 이유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늙어서 그래요. 늙는다는 거는 뭐 이렇게 살면 됐지. 매너리즘에 빠지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임원들 보면은 상무급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무급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위에 전문화 부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인물처럼 이런 상태에서 과연 혁신이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조직이 약간 좀 처지고 느려진다 느낌도 많이 받아요. 반도체는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공정이라는 거는
하나의 웨이퍼 안에 얼마큼 오밀조밀하게 미세화를 잘 시켜서 웨이퍼 하나당 얼마나 많은 칩을 꺼낼 수 있을까. 근데 너무 미세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비추로 노광 장비를 쓰는 거죠. 비추는 구부려서 들여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미세화시킬 수 있고, 지금 미국이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한테 그 장비 중국한테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공정은 경제성, 생산성 이런 거에 신경을 쓰는 반면에 이제 후공정은 반도체의 어떤 그 기능성을 강조하는 그런 쪽에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은 어떻게 하면은 전공정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다음 후공정에서 조금 더 고부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의 설계는 엔비디아 같은 데가 하지만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생산하는 거는 이 팹리스들, 그러니까 생산하는 전문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미세하게 생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세한 공정을 통해서. 근데 거기서 삼성이 대만을 못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2019년인가요? 그때 이재용 씨가 앞으로 우리가 3년 안에 대만을 제끼고 비메모리 쪽에서 세계 1등의 생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2019년에 TSMC의 점유율, 비메모리 쪽 점유율이 46%였어요. 근데 지금 54%죠. 그래서 더 늘었죠. 결국은 대만을 쫓아가지 못했던 것이 임원진들이 좀 늙어서 혁신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비메모리의 그 생산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일이 다 해봐서 경험치적으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짓수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떤 경험치들이 많이 모자랐던 거죠.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는데 혹시 제 얘기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약간 좀 걱정은 되네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생각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좀 유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저희 인사이트를 또 가감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